그 첫 번째 키노트는 파이썬 코리아의 신정규님께서 The Bleeding Edge of Machine Learning Stream in 2017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이라서 네, 제가 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최전선이죠. 2017년의 머신러닝 스트림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언제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제목으로 그냥 정했고요. 저는 신정규라고 하고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머신러닝을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네. 거의 한 10% 정도 쓰고 계시네요. 네. 저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한 게 이 토요일 아침에 이 먼 상황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 뒤에 나오실 분들이고 저는 오늘 좀 가벼운 얘기들을 가볍다면 가볍고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후에 세션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좀 필요해 이런 분들은 그때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하는 회사는 레벨업이라는 회사고요. 머신러닝 관련된 가속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현실이 언제나 상상을 능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딱 자리에 앉아서 뭔가 굉장한 걸 상상하려고 해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혁신적인 뭔가를 상상하려고 해보시면 안 되실 겁니다. 알고 있는 폭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것도 결국 알고 있는 것의 재조합이나 변형에 갇혀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가 유명한 건 이것 때문이죠. 거의 모든 언제나 현실은 상상을 능가한다고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순화된 얘기들이래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한 6개 정도 챕터를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현실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빌 게이츠가 1994년인가 5년인가 썼었지요. 사실 그때 책에 있었던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네트워크에다 연결이 있어 모두는 영화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로부터 5년이 안 걸렸죠. 그렇게 되는 데까지. 생각의 속도가 나온 그 해에 이베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정확히 80년이죠. 스티브 잡스가 한 강연에 보면은 미래 사람들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것이다. 그게 너무 작아서 마치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1980년이니까 90. 그렇게 된 지 딱 30년 후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발전하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얘기들도 아마 30년 후면은 다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시게 될 거고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변화가 빨랐던 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20세기 이전과 20세기 후로 나뉠 만큼 속도가 달랐습니다. 19세기까지는 사실 전 세계 인구가 5억 명 안쪽이었잖아요. 천천히 오다가 어느 순간 덜 죽게 되고 그리고 더 늘어나게 되면서 세계대전 2번씩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머리수가 깡패라고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이 태어나고 삽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그게 이제 20세기에 발전한 거고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는 그 앞에 30년보다 더 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시대에 직접 저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12년 정도 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야, 지금 애플에 투자해 이런 거? 2005년에 가서 야 애플에 투자해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야 애플이 3년 후에 혁신적인 핸드폰을 두고 나올 거야. 야 구글도 핸드폰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야 인텔이랑 애플이랑 손잡고 인텔 CPU를 쓰기로 했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미쳤다고 하겠죠 저보고. 그리고 ARM 기반으로 태블릿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해주면 그만큼 변화가 빠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10년 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는 3G로 하는 거는 화상 채팅, 화상 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통신망으로 화상 전화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핸드폰에 달린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위피라는 걸 통해서 게임을 받아서 했었죠. 한 3, 4천 원씩 내면은 자바로 만든 게임들이 날라와서 그것들을 했었죠. 그게 딱 10년 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내 직업을 컴퓨터가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는 단계가 됐죠. 이 속도로 가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꿈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이루려는 꿈은 뭐냐면 놀고 먹는 거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논리 철학이나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그 논리학이 발달되고 그 논리학 기반으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만드는 학문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기술하는 아마 컴퓨터 학원이라는 거를 15년쯤 전에 15년에서 20년 전에 다니셨던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그때 이제 논리회로 플로우 차트 이런 걸 그리게 되고요. 그런 걸 배운 사람들,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이제 이걸 기계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계죠. 베비제 연산기계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구조를 하드웨어로 만든 거예요.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될 수 있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다음에 나온 건 폰노이만 아키텍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컴퓨터의 구조인데 어떤 종류의 입력을 주면 입력과 명령과 데이터를 주면 그 명령과 데이터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가장 간단한 단위로 쪼개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도로 피드백을 해서 돌려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큐나 스택이라는 형태로 메모리로 저장을 하는 이 구조가 폰노이만이 제기한 컴퓨터 구조고 10년 전까지는 거의 다 이 구조를 따라갔죠. 제가 10년 전에 되게 큰 방점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10년 전에 듀얼코어가 나온 거 아세요? 지금 핸드폰에 쿼드코어, 뭐 옥타코어를 먹는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펜티엄 B라고 해가지고 싱글코어 두 개를 그냥 한 다이 위에 붙이는 식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아키텍처 나오고 AMD도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밖에 시간이 안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이텐 아마이드라는 건데 전화국에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전원 꽂고 인터넷이 없었죠. 전화선을 연결을 하면 여기 화면에 글씨가 나와요. 그럼 PC 통신이라는 걸 하는데 글씨가 그려지는 걸 눈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애들은 이제 아 나는 컴퓨터 샀어, IQ 2000 샀어 이러면서 도스를 설치해서 쓰죠. 그런데 시간 좀 흐르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처음 접한 분들은 맥 아니면 보통 이런 거 만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령어는 필요 없다. 한글 윈도우 3.0 지금 되게 웃기지만 당시에 윈도우냐 윈도우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문법에 따르면 윈도우즈 아니냐 윈도우 다 이래가지고 결국 상표명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 저렇게 컬러로 나오는 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이었죠. 해상도도 640이나 640, 480 슈퍼 VJ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좀 흘러서 윈도우 95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일부러 저 밑에 묻어놓은 것들만 꺼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컴퓨터를 그냥 뺄 수가 없었거든요. 파킹이라는 걸 누르면은 컴퓨터가 한참 혼자서 뭐 하더니 이렇게 나와야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껐을 때.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면 끄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흘러서 21세기 초 2002년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켓 PC라는 형태로 이제 PDA 대중화를 처음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러니까 애플도 뭔가 하지 않겠어 하고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뭐 아이팟 잘 나가니까 아이팟에 전화 기능을 넣겠지 했는데 옆에 아이폰을 만들어 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지금 11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두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어떤 세상이 그 10년 사이에 저희한테 왔어요. 사티아 난델라라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한 얘기가 있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제 6년 남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음악 CD 최근에 사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영화 DVD 사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10년 후엔 어떨까요? 아마 그때는 더 이상 물리매체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6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예요. 왕필이 들어서 뒤로 갈수록 물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트로일까요? 기계학습이란 건 뭐냐면 결국 컴퓨터한테 우리가 강제로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을 짜거나 학습을 시키지 않고서 네가 알아서 좀 잘 돌아가게 해주는 분야입니다. 역사는 한 70년 정도 됐고요.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죠. 논리구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아서 세멀이 1959년도에 얘기한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걸 좀 더 수식적으로 정리를 한 건 이제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태스크가 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P가 있으면 P를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태스크 T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어떤 알고리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종류는 크게 3가지에서 4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지도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시스템 뭐 따로 분류해도 상관없겠죠? 네,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서 애기 있으신 분, UI 경험이 있으신 분? 네, 꽤 있으시네요. 네. 지도학습은 뭐냐면 애를 태어나면 애가 자꾸만 애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야, 아니면 일어나야 될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상 불에 손 집어넣으려고 하면 맞고 이러죠. 그게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옆에서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어느 정도 애가 자라고 나면은 이제 뒤뚱뒤뚱 걸어 다니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불은 피해요. 위험할 것 같으면 베란다에 보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더 이상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런 구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구분을 기반으로 하는 게 비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좀 더 잘하게 되면 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본다거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테스트를 하죠.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런 후에 성적이 떨어지면 야 너 좀 학원을 더 다녀야겠다 아니면 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렇게 계속 점수를 매겨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 제 친구인데요. 네,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목표는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냥 좀 쉽게 가고 싶어서입니다. 뭐 기계학습을 왜 하느냐 그러면 사실 뭐 인간이 알지 못했던 피처나 어떤 기능이나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급적인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인간 대체고요. 인간이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리는 게 목표는 아니고 거기서 놀고 먹는 게 인간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계속 구겨넣고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결과를 봐서 나쁘면은 내가 문제를 잘못 짰나 보다 하고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도는 게 기계학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 분야가 아까 되게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딥러닝으로 생각하시는 뉴럴넷은 그 중에 한 분야고요. 기계학습 분야 사실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되게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샘플이 50개가 넘었다. 그러면 yes.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예측하고 싶다. yes. 이미 라벨이 붙어있는 데이터가 있다. yes. 뭐 이러고 10만 개의 샘플이 안 된다. 그러면 yes. 그러면 10만 개는 좀 안 되고 50개 넘으면은 리니어 SVC를 돌리면 된다. 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 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대충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 가도 다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애저에 있다고 했는데 다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 가도 있고요. 그 아마존 가도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난제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무한 에너지고요.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보시면은 이게 80년대에 나온 게임인데 롱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타이틀 스크린에 뭐 이런 게 나와요. 당시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느 정도가 돼야 인공지능이 될 건가라고 생각했던 개발자들이 대충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2100년인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공지능 로봇의 메모리는 이제 8192TB고 뭐 아래 가상 메모리죠. 근데 잘 보시면 캐시가 어이없이 적어요. 이번 여름에 나오는 AMD 라이젠 코어의 그 서버 버전은 캐시가 128메가잖아요. 근데 당시엔 요거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 놀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기계학습은 이제 데이터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달라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태스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삽질을 대신 시키고 싶다 하는 건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결국 야 사람처럼 어떻게 하게 만들면 좋겠다. 인공 사람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팔다리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머리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물론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많은 SF들은 머리만 떼는 뭐 그런 것들 있죠. 사람 머리를.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927년인가 골지라는 사람이 이제 염색 약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방법도 없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라는 건데요. 그 오징어는 엄청나게 큰 신경세포 한 개가 두 개죠. 두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두 개 이렇게 딱 지나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위세포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물론 가장 큰 타조알인데요. 타조알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크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 실제로 패치 클램프라고 찍어서 막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전기 그 회로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퍼세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저렇게 생겼더라. 입력을 여러 개를 주고 그거를 잘 더해서 어느 정도의 역치를 넘어가면 얘가 다시 출력을 내보내는 식으로 인공적으로 우리가 뇌세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로직 게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한참 붐이다가 당시엔 컴퓨터 기술이 너무 딸려서 못했고요. 1990년대에도 한참 붐이다가 그때는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컴퓨터 연산의 한계라거나 오버피팅 같은 문제들 데이터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얘가 자꾸 지뢰 짐작을 너무 쉽게 한다거나 너무나 순식간에 머리가 굳어버린다거나 하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있을 때 뉴럴넷이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배운 게 가르친 게 얼마 없으면 얘가 딱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자꾸 지뢰 짐작을 해서 이상한 결론을 내는 걸 오버피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수령을 해서 딱 머리가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저희 뭐 동물들이 나이가 들면 겪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죠. 그런 문제들이 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결이 한 번 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오게 됐죠. 아까 제가 애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애기가 이제 열심히 딴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밤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 비지도 학습 이후의 단계로 이제 자라고 있는 중인데 얘를 키우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우유를 먹여도 빨리 크진 않아요. 네, 다 그 시간표가 있고 5년, 6년 있고 7, 8년 되면 이제 학교를 간다는데 열심히 손모아 기다리고 있죠. 아무리 먹어도 크진 않는데 이게 사람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계는 많이 먹이면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빨리 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20세기에 데이터를 줄 때 물을 떠먹이는 식으로 돌렸다면 지금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계속 피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석사, 박사 초 때까지 연구하던 인공 주식 시장 구현인데 NISE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죠.
데이터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994년도에 한 달 데이터가 CD 한 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데이터를 돈 주고 사면 택배로 CD랑 DVD가 배달이 옵니다. 지금은 또 네트워크로도 된대요. 제가 살 때는 그게 안 됐어요. 2005년 정도였으니까. 근데 2004년도는 하루치 데이터가 DVD 3장에 들어갑니다. 저건 CD니까 700메가고 얘는 한 장에 4.6기가인가요? 그러니까 한 15기가 되죠. 하루에. 저건 한 달이고요.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딱 10년 사이에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거래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94년도에 사람이 투자를 한 거고 2004년도에 이미 컴퓨터들이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분야들은 이미 컴퓨터가 주도를 하고 있고 컴퓨터 센트릭한 상태가 됐습니다.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2001년도만 해도 웹 전체 용량이 2PB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새 나오는 통계들 보시면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막 나오거든요. 이제 저기 2001년에 웹 전체 용량이고 2012년도에는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엑사바이트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지금은 훨씬 더 커요, 물론. 왜냐하면 저 사이에 흐르는 시간의 반만큼 이미 흘렀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에 것도 많아 보이는데 아래 건 더 심하죠. 그 다음에 2011년? 지금부터 딱 5년 전 5년이냐 6년이냐? 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있어요. 2015년도에 20%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존재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아득히 넘었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또 예상을 하기는 그때도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6년에서 7년 정도가 흘렀는데 단위당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6분의 1로. 근데 이게 대충 써 있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992년도에 222달러였어요. 근데 2012년도에 0.06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한 거냐면 위에 게 이게 머신러닝의 2차 부분기 때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커서 한번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딥러닝으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때 주저앉을 때의 분위기는 220달러인데 지금 같은 걸 0.06달러로 하고 100만 분의 27로 주는 겁니다. 비용이. 그러면 이제 저장 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역사가 있으니까 좀 오래 봤습니다. 85년도에는 1기가에 8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드디스크. 그땐 하드디스크를 그 용달차로 달았잖아요. 큰 거 하나를. 95년도에 686달러가 됐고 2005년도에 0.75달러가 됐고요. 2015년도에 0.02달러가 됐습니다. 앞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데 이건 1억 분의 25가 됐습니다. 비용 감소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결국 이제 딥러닝을 한 거죠. 앞에 모든 비용 감소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된 것과 컴퓨테이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자동화고 이것들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말이 많았던 거 아세요? 120년 전에 처음 자동차 분기가 나왔는데 120년 전에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한테 내준다. 아마 얘네들도 이제 물려나게 되겠죠. 훨씬 더 사람같이 생긴 어떤 것에. 하지만 그런 걸 만들려면 사실 시간과 돈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되고 있었는데 시간과 돈이 되게 많은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21세기에 오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애플같이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회사들이 생기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한번 돈을 때려 부은 거죠. 난 미쳤어 하고서. 그래서 돈을 때려 부는데 그 때려 부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계산 능력을 전부 클라우드로 커버를 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CPU들을 지능 관련된 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에 대한 건 빅데이터로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중간 건 있었지만 중간 걸 개선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 2005년도에 이제 제프리 힌튼이 처음 얘기를 하고 앤드류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게 2012년이죠.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보시는 건 CNN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 처리할 때 쓰는, 그 다음에 시퀀스 처리할 때 쓰는 RNN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딥스피리트 네트워크나 딥큐 네트워크처럼 어떤 행동을 학습시켜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알파고노님께서 와가지고 바둑을 이기고 가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이전까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혹시 알파고 이전에도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 계세요? 3분의 1 정도. 네, 그분들은 이제 안타까워하셨을 거고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이 저희 일상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딥러닝, AI를 외치게 됐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굉장히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기계에 무한정의 데이터를 부어 넣으면 언젠간 엄청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단위의 어떤 유닛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복잡하게 연결을 하고 몇 가지 수식을 더해서 행렬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행렬 연산을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된 상은 아니지만 상에 가까운 해를 계속 구해나가는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렬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행렬의 입력이 될 수 있는 숫자 형태의 어떤 입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어떤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 처리를 하죠. 하드웨어들의 힘을 빌려서요. 저게 일반적으로 많이 오른쪽 여기서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있는 거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구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만든 거고, 저쪽 아래 거는 인텔이 만든 거죠. 인텔도 작년에 이제 너바나 니르바나라고 읽어야 되나?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끼어들었고요. 그 제공 파일을 버리면서,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엔비디아 제슨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연결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행렬 연산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는 거. 2분이 남았으니까 제가 PPT는 반을 했거든요. 엄청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본론인데 2017년에 그럼 뭘 할 거냐. 제 생각에는 2017년이 되게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네, 이런 거 거의 보신 적 없으시죠? 느린컴에서 나옵니다. 업데이트 하다 보면. 2018년? 내년이 아마 저희가 생각된 대중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는데, 내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올해 다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려면 올해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엔 대중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2017년에 만약 2018년에 대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가 가장 최전방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2017년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전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발전, 적용 분야가 늘어나는 거, 기기의 다변화 정도로. 알고리즘 발전부터 얘기를 하면 프레임워크 전쟁이 아마 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GAN 다양하게 응용되는 거랑,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CNN이랑 RNN으로 나눠져 가던 두 연구 분야가 서로의 영역을 굉장히 심하게 침범하는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텐서플로우나 CNTK나 MXNet 같은 경우 클래스들이 다 드리븐하고 있는데 오픈소스를 다 내놨죠. 페이스북도 파이토치 했는데 좀 그러니까 카페2도 내놨고요. 바이두도 계속 오픈소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오픈소스를 하냐는 건 되게 당연한 게, 헤게모니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지금 머신러닝 그 리서처 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오픈소스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사람들도 왜냐면 그런 학자들을 하이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뽑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툴을 잘 쓰고 있어야 뽑기가 쉽겠죠.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전쟁이 벌어졌던 건데 텐서플로우 1.0 나왔고 CNTK 2.0 이제 나오고 MXNet은 뭐 1.0 몇 점 아시더라? 나오고 카페2는 이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모든 마일스톤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속도는 좀 느린데 엄청 쉬운 겁니다. 사용하기가. 그리고 예전에 다 구현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라이브러리 형태로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냥 넌 몰라도 돼? 그냥 가져다 써라. 이런 쪽으로 프레임워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은 GAN으로 거의 대표가 되고 있었고, 여기 나온 게 GAN의 변형들이에요. 배경으로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굉장히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경향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2016년 동안 GAN 관련된 논문 나온 것보다 2017년이
1월에서 3월 동안 나온 게 더 많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뭐 GAN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뭔가 데이터를 나눠서 구분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창조적인 일을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법을 잔뜩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했을 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계학습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예를 들어 풀빵을 굽는 법이다 그러면 풀빵 굽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뭐 대표적으로 픽스2픽스 같은 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 레이아웃을 딴 데이터를 왕창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그 레이아웃을 보고 그림을 추측할 수 있도록 엄청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충 마우스로 막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를 알아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처리할 때 쓰는 컨볼루션 뉴럴넷이랑 그 다음에 주 패턴을 처리하는 그 리커런트 뉴럴넷을 서로가 연결을 막 시범하고 있는데 2016년 말부터 되게 심해졌거든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5월 7일 날 나왔네요. 딥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만 있었는데 얘네가 진짜로 한 게 CNN으로 번역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언어에 따라서 단어들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리커런트 뉴럴넷은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거리가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마치 이미지처럼 처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많이 응용하고 있는 부분은 프레임은 CNN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프레임들의 변화를 RNN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영상에서 컨텍스트를 읽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 지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사진 보여주면은 뭐 해변에서 애들 노는 거 보여주면은 두 아이가 해변에서 놀고 있으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준 거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비주얼 QA라고 그걸 확장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은 뭐 홀스테이시 뭐 말이 해변에서 뛰어가고 있는 중인데 나무 앞에서 멈췄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CNN이랑 RNN을 결합해서 구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어쨌든 다 끝나갑니다. 다행히 적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에 제일 티가 많이 날 거는 로봇이나 액티브 모드 제어 쪽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API 기반의 딥러닝이나 일반 사용자가 대상인 딥러닝 기반 서비스들이 올해 아마 되게 많이 시작이 될 거고 내년이면 되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리인포스먼트 러닝, 광학이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로봇은 최근에 로봇을 만들기 전에 그 로봇을 만드는 설계하는 시뮬레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실제로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제약 없이 빨리 학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은 사실 팔이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이 물리적인 이런 제약 조건 있잖아요. 팔이 움직이거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얘가 실제로 학습을 할 때 탐색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응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볼 수 있을 거는 지금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주행 보조기들, 그러니까 브레이크 막 잡아주지 않고 알아서 좀 잘 잡아준다거나 이제 휘청 보조 운행 같은 쪽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딥큐 러닝, 아까 말씀드린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가 이건데 이 시뮬레이터 자체를 굉장히 빨리 돌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 돌아가는 시간보다. 아까 그 로봇도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만들고서 행동을 학습시키려면 애기 키우는 것만큼 오래 걸릴 텐데 가상 공간에다 놓고 시간을 1000배로 가속시키면 훨씬 더 빨리 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로봇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는 기존의 대부분의 학술적 연구들이 모델 훈련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집중이 돼 있었으면 올해는 이제 그걸 이용한 추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걸 구현한 서비스들에 더 집중이 되는 환경으로 가게 될 거고요. 뭐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해왔다면 동영상 문장 자율행동으로 발전했고 아마 올해는 실시간 환경되는 쪽, 맥락에 자동이 작업 처리 쪽으로 아마 포커스가 맞춰지고 여기 보시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용에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API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계속 2013년, 14년부터 큰 업체들은 준비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가시면은 API 형태로 지금 다 가져다 쓰실 수 있거든요. 번역이든 대화든 챗이든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은 모르겠다. 그 아마존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트레이닝하는 환경도 제공을 해주지만 이미 자기들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API 형태로 서비스하는 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시간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트레이닝이 된 위에 개인화된 데이터를 추가로 조금만 얹으면 개인에 특화된 어떤 신경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 음악에 특화된 어떤 모델을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음악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들을 넣으면 내 음악을 나랑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나랑 비슷하게 연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리스 딥러닝을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사용자 대상의 딥러닝 서비스가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훈련이 끝난 모델들은 굉장히 저렴한 연산 비용으로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좀 아무리 커도 보통 512메가 1기가 바이트가 아닌데? 1기가 맞네. 512에서 1기가바이트 정도의 메모리가 있으면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정교하지 않으니까 그 스트리밍하는 과정에서 오작동 부담이 없는 분야부터 계속 진출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장난감이나 드론 제어 뭐 이런 쪽부터 시작될 거고 가전제품 중에서 이제 환경제어 쪽,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들 쪽부터 시작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제어할 때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가전제품 제어이나 아니면 이미 집에 많이 있는 가전제품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쪽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랑 머신러닝을 연결하는 경우도 일반 대상자 대상인데 예를 들어 내 책상의 환경을 관리해주는 어떤 것 아니면은 내 가정에서 알아서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설정을 해서 타이머를 맞추고 오토메이션을 설정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해주는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조장치 자동 버튼 있죠? 그게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뭐 대충 그냥 온도 맞춰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깥 날씨나 아니면 실내 환경이나 그냥 막 던지는 김에 조금 더 쓰면은 안에 사람들 대화 내용 가지고 기분 대충 알아갖고 좀 온도 조절을 해준다거나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전쟁이 크게 벌어질 건 역시 디지털 어시스턴트 쪽인데 이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바라고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 기반으로 다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반 서비스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성 스피커랑 혼밥 먹으면서 대화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쯤이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에코나 구글홈 작년에 들어왔고 에코는 재작년에 들어왔고요. 애플이 아마 올해 또 들어오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어오겠죠?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은 가장 먼저 했었는데요. 그 엑스박스라는 형태로 키넥트라는 걸 이제 게임기에 붙여가지고 3년 전에 내놨다가 엄청나게 여론을 포화를 바꿔서 접었거든요. 기계를. 그게 뭐냐면 TV 위에 다는 음성인식, 동작인식 카메라인데 거기 게임기에 무조건 디폴트 번들을 했더니 TV에서 엑스박스 광고가 나와요. 뭐 엑스박스 턴온 뭐 이런 얘기가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 소리를 듣고 얘가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 자체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람들한테 가져다주는 공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줄 아는데 날 보고 있네? 내가 마루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할 수 없겠네? 이런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을 분매를 받고 접어버렸습니다. 항상 먼저 가서 망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네. PDA도 그랬었죠? 혹시 태블릿 오리가미라고 아시나요? 2000년대 초에 잠시 나왔던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먼저는 많이 하는데 좀 공돌이 기질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기 다변화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기학습이라고 서버 사이드에서 진행된 걸 얘기하는데 올해의 화두는 서버리스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반이죠. 서버 사이드에서 한 거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이 20살 때까지는 돈과 시간이 엄청 들어가지면 잘 키운 애라면 20살 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용돈 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대학교 갈게요 돈 벌어가지고 잘 살게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알아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고 저한테 돈을 벌어다 줄 텐데 그러니까 초반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기계학습은 사람 키우는 거랑 비슷해서. 그런데 다 키우고 나면 별로 돈이 안 들어요.
컴퓨터도 똑같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워크로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빨리 시킬 수 있으니까 경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서빙할 때는 그러니까 인퍼런스, 추론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CPU 코스트에 메모리 한 500메가 정도면 됩니다. 500메가가 3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 무슨 소리냐, 그걸 500메가짜리 핸드폰이 어디 있다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갤럭시 S7은 6기가라면서요, 메모리가. 에이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iOS 10 같은 경우는 아예 서버 사이드로 데이터를 거의 안 보내고 핸드폰에서 처리를 합니다. 걔네가 GPU에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을 해야 하는데 GPU를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아댑터를 꽂아놓고 밤에 잘 때 얘가 알아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핸드폰 상에서 돌려요. 데이터를 안 보내고. 그래서 일어나면 따뜻하죠. 그래서 뭐 얼굴 탐색, 자기 찍은 사진에서 얼굴 탐색도 핸드폰 안에서 하고 음성인식 그 학습도 핸드폰 안에서 하고, 물론 그 백본은 가지고 오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것도 다 핸드폰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GPU에 메탈이라는 프레임워크에다가 애플이 쓰는 전용 프레임워크를 엮어서 서버리스에서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어제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안드로이드 5에 인베드가 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텐서플로우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머신러닝을 할 준비가 되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공개가 안 됐지만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는 분명히 그런 종류의 오토메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유효 시간에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서버리스에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 있는 게 딜레이가 필요 없어야 되는 환경에서는 서버 사이드 머신러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이 대표적인데, 지금 현재 카메라에 찍히는 걸 라이다 정보를 서버에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핑이란 게 있잖아요. 그 빛의 속도의 제한이라는 게 있고 라인 그 회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350ms 이상 나오거든요. 이미지 데이터를 보내고 갔는데, 근데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0.3초 동안 몇 미터 나가는지 갑자기 중학생이 되신 것 같죠, 여러분? 중학생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몇 미터를 가는가 그러면 한 7m 갑니다. 맞나? 암산이라서 한 7m 갈 텐데 7m 가면 이미 전봇대에 부딪혔죠. 길 가다가. 그러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 제슨 같은 경우는 이 분야가 엔비디아 제슨을 첫 번째로 발표한 거는 작년 2월인데 그때는 트렁크에 넣는 캐리어 사이즈의 컴퓨터였어요. 근데 똑같은 해 작년 9월에 이제 그 2가 나왔는데 그 2는 카우디오 사이즈가 됐습니다. 카우디오 자리에 대신 넣을 수 있대요. 올해는 더 작아지겠죠? 그 정도로 분야가 발전이 빠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사진, 비디오에 실시간으로 효과 입히는 거라거나 실시간으로 딕테이션하는 이런 것들은 서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서버리스, 모바일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엄청나게 빨리 보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올해나 내년 안에 전부 다 시감을 하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올해 내년에 시감하실 거고 애플 유저들은 이미 시감을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서버에서 훈련하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거,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엮어서 간단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다 하고 큰 거는 잘 때 서버로 데이터 보내서 받는 것도 있죠. 이건 구글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나 저번 달에 나온 카페2 같은 경우가 다 지원하는데 텐서플로우는 이제 더 다양한 운영체제에 지원하는 쪽에 방점을 맞췄고 카페2는 퍼포먼스에 방점을 맞췄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심심해서 보여드리려고 그저께인가 만들어가지고 찍은 건데 보시면 그냥 이거 스마트폰에 화면 찍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분석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잘 되죠? 이거 예제 코드예요, 텐서플로우.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따로 학습시킨 게 아니라 그냥 인셉션 V5 데이터 받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 넘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한 거는 괜히 쓸데없이 기계했던 초반부가 있었고요. 기계학습, 빅데이터 있었고 딥러닝까지 왔었고요. 뉴럴넷, 그 다음에 뉴럴넷의 유리한 분야들 얘기했었고 이제 지금 올해 화두가 될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랑 적용 분야랑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주신 파이썬 코리아 신정균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션은 동시 통역이 진행되오니 통역 리시버가